안녕하십니까. 옴니CNS의 교육연구센터장 이문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드케어 스트레스 체크 CMS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측정했던 자율신경계, 즉 HRV와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율신경계의 나이입니다. 자율신경계 나이, 신체 나이 뭔가 하시겠죠? 요것은 이제 자율신경계 즉 HRV를 통해서 신체의 건강도 자체를 바라보는 건데요. 이 나이가 대부분은 좀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이보다는 좀 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는 뭘까? 이게 내 나이인가? 그건 아니고 자율신경계의 건강도를 가지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율신경계의 나이는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여서 그것을 나이로 환산한 것인데요. 그 값이 낮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는 심박 간격을 가지고 타코그램, 뛰는 간격의 시간차를 이렇게 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것을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32ms에서 약 930ms 정도가 되는데요. 이 범위가 이제 표준, 즉 심박이 뛰는 간격이 표준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열어놓은 그래프에서는 보면 조금 빠르게 뛰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 즉 심박 간격은 우리 심장이 이렇게 이완했다가 수축하면서 혈액을 분출할 때 나오는 그래프를 가지고 실은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700ms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좀 빠르게 뛴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장이 뛰는 간격은 매우 일정하게, 예를 들면 주어진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한 650ms 쪽에 많이 뛰었네요. 한 650ms에서 한 700ms 정도의 범위에서 그것도 거의 일정한 시간차로 뛰게 된다면 이걸 선으로 잇게 되면 거의 직선에 가깝죠. 약간 구불거리긴 하나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일정하게 뛰는 것보다는 심박 간격은 조금 시간차를 두어서 한 650ms, 740, 800, 또 한 740, 600, 800 정도 이런 형태로 시간차를 두면서 뛰면서 약간 액티비티하게 그랬을 때 이러한 곡선들은 좀 어때요? 리드미컬하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럴 때 더욱더 건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외부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공격의 형태로 긴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심박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뛰겠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보다는 조금 간격을 두면서 좀 긴장도 했다, 좀 이완되었다 이렇게 뛰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찍어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이 타코그램의 형태이고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일직선에 가까운 약간 이렇게 구불거리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식으로 에어러블하게 곡선을 그어주는 것이 더욱더 건강하다. 이왕이면 요거보다는 이 선 안에
네, 표준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더욱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험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빠르게 뛰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에어러블하게 뛰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특정한 결과를 열어서 보실 때 자율신경계에서는 이 그래프만을 가지고도 지금 상태가 외부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고 건강하다. 아니면 매우 긴장되어 있다. 아니면 매우 위안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심장 건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타코그래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그래프, 이것이 시간차라고 했었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심장 건강도를 보기 위해서 다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가로축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횟수. 그래서 이 가로축의 앞쪽에 있는 것은 좀 빨리 뛰었을 때, 뒤쪽은 시간차가 좀 더 있을 때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가장 중앙인데 횟수가 많을수록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겠죠. 또 그러한 시간차들이 많지 않고 거의 일직선의 형태로 가까이 뛰게 된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이 이런 형태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탁 줘요. 그러면 막대가 훅 넘어지기 쉽겠죠. 즉 어떤 외부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에도 이런 형태를 그리기도 합니다. 실은. 그러나 앞쪽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의 간격을 좀 더 두면서 심박이 외부 환경을 잘 반영했을 때는 약간 짧게 뛴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리고 좀 더 길게 뛰었을 때 형태로 이러한 약간의 종형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똑같은 내부의 자극이 들어와도 잘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히스토그램도 너무 위로 높고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보다는 약간 낮으면서 두리뭉실한 이런 종형의 그래프를 그릴 때 더욱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HRV 인덱스 또는 RR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죠. 앞에서 그 타코그램 그리는 거를 봤을 때 이 점을 찍는다고 했었죠. 시간차를 가지고. 우리가 심장은 그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탁 분출합니다. 그럴 때 P, Q, R, S, T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또 이어서 쭉 가다가 다음에 뛸 때 P, Q, R, S, T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여기가 R 지점이에요. 이때 이 RR 간격, 그래서 RR 인터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이 뛰는 심박의 간격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스트레스들을 잘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완과 관련된 명상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심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거나 했을 때는 이러한 심장 건강도가 일반적으로 좀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부정맥도 실은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 맨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네. 이러한 약간의 종용의 그래프가 아니라 거의 뾰족한 전봇대 형태처럼 이렇게 그려질 때, 네. 이럴 때 이런 그래프들은 매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심급사, 이온도가 높거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HRV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지금 급격하게 제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했어. 그럼 뭔가에 막 다급한 상황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측정을 해본다든지 한 번 더 시기를 두고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뇌파인 EEG, 중추신경계하고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실시간으로 우리의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한 번의 측정으로 그것을 판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특히 실시간으로 현재의 나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그래프를 그대로 실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앱으로부터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나타내어집니다. 역시 스트레스 값은 그렇죠. 낮을수록 더욱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는 부교감보다는 교감신경이 좀 더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일반적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탁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출된 아드레날린은 일반적으로 약 90초 정도가 되면 딱 소진이 되어져요. 왜? 계속해서 그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아드레날린을 착착착 계속 분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겠죠? 즉 90초 내에 소진이 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기량작용에 해당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아세틸콜린을 쫙 분비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긴장, 외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90초 동안 다 소진이 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가 소진이 되겠죠. 즉 우리가 심박이 뛸 때 심박 간격이 매우 짧고 교감신경이 빠르게 뛸 때는 항진이 됐을 때는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진 상태에서는 과항진 상태에서는 어때요? 심박수도 빨라지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는 횟수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우리 심박은 그 수축 이완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완된 상태에서 혈액을 충분히 다시 받아서 충분히 수축하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충분히 받아지기도 전에 또 수축하면서 내보내고 수축하면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빨라지니까. 그러면 앱으로부터 나가는 분출은 자주 하지만 분출하는 혈액의 양은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에 비해서 더욱더 항진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위안을 위해서는 명상, 요가, 운동
또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매번 이렇게 릴렉스, 지나치게 뭐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가 좋냐?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뭐 학습을 한다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자극들이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때요? 네, 대처해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또 충분히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스트레스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측정했던 이 피험자의 경우에는 적정의 끝에 걸려 있긴 하네요. 하지만 적정 범위에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왜 끝쪽에 걸렸을까요? 네, 앞쪽에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조금 빠르게 뛴 편이죠. 심박간격이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수준도 표준 범위 아래쪽보다는 좀 끝쪽에 걸려있는 상태이죠. 네, 누적 피로도는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적 피로도는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 기능의 저하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활성도가 저하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렇죠. 외부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그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그 심장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누적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네, 번아웃,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보다 보면 오전에는 괜찮았다가 오후쯤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재치기로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시 쉼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마셔서 이렇게 약간 그 상태를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자의 경우는 정상 범위를 약간 넘어서 간심의 상태로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자율신경계의 나이, 심장 건강도, 그 다음에 신체적 스트레스 그 그래프와 지표들을 살펴보았죠. 역시 그 지표들과 같이 다 상관성을 가지고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네, 교감신경이 약간 심박 변이가 약간 빠르게 뛰는 그런 상태였었죠. 네, 그래서 약간의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관심을 두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쉼의 시간을 갖거나 명상의 시간 아니면 약간의 뭐 짧은 수면 또는 저와 같이 뭐 따뜻한 물을 차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잠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체 활력도입니다. 신체 활력도 역시 이러한 신체 활력도 역시 자율신경계와 함께 현재 즉 지금 측정하고 있는 상태의 이 신체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활력도는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는 조금
활성도가 높고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조금 활성도는 낮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신체 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에너지를 내어서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다른 일들을 잘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활력 상태가 좋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신체 활력도가 지나치게 낮게 되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 활력도는 일반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좀 높고 밤 시간에는 그렇죠. 조금 내려가는 것이 좋겠죠. 왜? 이것은 기본에 갖고 있는 베이스를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는 현재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신체 활력도가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강한 어떤 앱으로부터 스트레스, 내가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 아니면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어, 이런 상태일 때는 신체 활력도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조금 높고 저녁 시간에는 좀 낮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그렇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에 의한 균형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낮 시간에는 우리가 긴장하고 뭔가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부교감보다는 교감신경이 조금 더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교감보다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조금 다소 높은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유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 상태를 보면 역시 적당하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활성 상태에도 어느 정도 보통 그리고 약간의 높은 상태로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항진단 상태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또 꼭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항분 상태일 때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과항진됨으로써 부교감신경도 같이 따라서 지나치게 과항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과항진되는 것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이 활성 상태가 매우 낮은 경우, 이럴 때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활성 상태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이 심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측정자의 경우에는 지금 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교감신경의 활성이 높은 상태에서 활성 상태에도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신경계 맥파에 이어서 중추신경계인 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뇌파는 기본 뇌파, 즉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편안한 안정 상태의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뇌파를 우리가 이제 기본 뇌파
또는 배경 뇌파, 디폴트 모드 상태, 아이들링 상태의 뇌, 이런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뇌에서 어떤 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편안한 안정 상태일 때,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의 전이 활동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각각의 밴드 파워별, 즉 세타, 알파, 베타, 감마 파워에 대한 전체적인 주파수 파워 추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델타 파워는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델타 파워부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파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델타 파워를 여기에서 추출해서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추출은 됩니다만은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델타 파워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는 정상성인의 경우는 거의 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 병변이 있거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델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세타, 알파 그리고 베타 파워를 셋으로 로우, 미드, 하이, 베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세타 파워는 수면시 또는 아주 피로감이 높을 때 또는 우울감, 무기력증 등이 있을 때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타 파워는 수면시 또는 깊은 명상시에 우세하게 출현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알파 파워는 이완, 편안한 안정 상태일 때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입니다. 알파 파워는 8에서 13Hz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베타는 12에서 15Hz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어떤 주변을 인식하는 주의력이 높은 상태일 때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다음으로 미드 베타입니다. 미드 베타는 15에서 20Hz에 해당하는 주파수이고 집중, 몰입 시에 우세하게 출현하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문제 해결 시에도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이 베타입니다. 하이 베타는 20에서 30Hz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하며 과도한 긴장 또는 불안, 스트레스 시에도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입니다. 물론 어떤 인지정보 처리를 할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풀 때, 이럴 때에도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편안한 이완 상태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볼 때 지금 눈을 감고 편안한 안정 상태, 아무런 뇌가 대뇌 피질에 어떤 인지정보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라고 봤을 때 하이 베타가 우세하게 출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뇌에서 막 어떤 사고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긴장, 불안 시 그럴 때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감마 파워는 역시 일반적으로는 고도의 인지활동 또는 깊은 명상 시 우세하게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디폴트 상태에서는 불안, 흥분, 과도한 긴장 시에도 우세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 파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분 동안 측정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각각의 주파수별, 즉 밴드 파워별로 주파수 추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주파수가 우세하게 출현하였는지, 또 어느 시기에 이 피검자가 약간 긴장을 하거나 뭔가 생각이 더 유입이 되었는지, 또 눈을 깜빡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짧은 1분 동안에는 그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
정서적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조금 길게 한 2분, 3분 정도 보면서 어느 시기에 긴장을 하는지 또는 그 집중이 약간 세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주파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보면 제가 알파 파워하고 세타 파워만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주파수들은 모두 이렇게 삭제하고 해당되는 주파수 값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알파 파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세한 위치에서 잘 자리하고 있으나 여기서 보면 약간 세타 파워가 살짝 올라가 있죠. 이때는 안구 움직임이나 눈을 살짝 끔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초가 되기 좀 전이네요. 했을 때 피검자에게 이 시기에 약간 눈을 움직였네요. 이때는 좀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런 주파수 추이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세타 파워가 아닌 지금 이 피검자의 경우에는 알파 파워가 우세한 위치에서 잘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경우 그럴 때는 예를 들면 하이 베타 파워와 제가 다시 펜을 클릭하고 하이 베타 파워와 알파 파워만을 가지고도 이런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측정하는 시간 동안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뇌 부하도입니다. 지표명에서도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눈을 감은 안정시에서 뇌가 정상적으로 휴식 모드에 딱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그 다양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압박감 또는 어떤 긴장, 불쾌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뇌가 계속해서 휴식 모드로 가지 못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일 때 뇌우 부하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피검자의 경우에는 뇌우 부하도가 조금 높죠.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식이라든지 또는 일반 청장년의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뭔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 뇌 부하도가 다소 이렇게 높게 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부하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 스트레스, 긴장, 불안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쉼의 시간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요가 또는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바이노럴 비트의 이완 상태 이러한 것들로 훈련을 통해서 편안한 안정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우 부하도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편두통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경향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뇌가 편안한 쉼의 상태를 가지 못하고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가 작동을 하고 있을 경우 정보 처리를 하는 하이베타 파워 같은 빠른 주파수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장, 업무나 어떤 고민거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거나 이럴 경우에 뇌가 심해 상태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 역시 그 뇌 부하도가 높았을 때와 같이 그걸 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휴식, 또 산책,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의 집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 정도는 주변 상황을 경계하는 어떤 주의 능력과 특정 대상에만 어떤 초점을 맞춰서 주의를 기울이는 몰입 능력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집중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의 상태에도 역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거나 어떤 압박, 긴장, 불안 상태에서는 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수 없겠죠. 그래서 집중 지표의 경우에는 1분 동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집중 지표가 들쭉날쭉하는 것보다 약간 지속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집중 지표값이 전체 지표값이 높을지라도 이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경우에는 주의력이 매우 산만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ADHD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 집중 지표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운의 불균형 지표입니다. 이것은 자뇌와 우뇌의 우리가 어떤 성향, 자뇌형이다, 우뇌형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우울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알파파와 베타파의 어떤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뇌가 우세한 경우에는 논리, 분석, 어떤 순차적인 정보 처리 성향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뇌 활성이 다소 높은 경우에는 어떤 직관, 또 총체적인 어떤 정보 처리 능력 이런 부분이 약간 우세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알파 파워에서 자뇌가 매우 높고 그리고 베타 파워에서는 우뇌가 매우 높은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불균형의 형태는 가장 우울 지표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도 피검자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뇌와 우뇌가 균형을 이룰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리듬 PF 값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배적으로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를 우리가 고유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알파 파워에서 고유리듬이 출현합니다. 따라서 알파 고유리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고유리듬은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8세 아동의 경우에는 세타 파워에서 지배 주파수인 고유리듬이 나타나게 되고 역시 노인의 경우도 그 고유리듬 주파수가 다소 내려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고유리듬이 알파 파워에서 출현하고 그 고유리듬의 피크 프리퀀시 가장 높은 주파수가 약 9에서 10Hz 부근에서 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피로감이 높거나 또는 뇌가 어떤 만성 피로 또는 뇌 활성 상태가 좀 낮거나 인지 정도가 낮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고유리듬의 피크 프리퀀시 값이 낮아지고 그 피크의 위치도 높고 뾰족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매우 두리뭉실한 형태로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유리듬은 높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뇌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유리듬의 위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치매 예방을 위한 이런 인지행동 치료들은 고유리듬 주파수도 올리기도 하죠. 따라서 이 고유리듬의 위치를 가지고 노인의 경우에는 치매 가능성을 예측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유리듬의 피크 프리퀀시는 우리 그 정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동들의 발달, 그리고 노인에는 치매 가능성, 그리고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그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을 잘 할 수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율신경계의 뇌파,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뇌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네. 이상으로 마인드 케어 스트레스 체크 CMS 결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